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그냥 제주도에 계속 있을 걸 그랬어요. 계좌 안 열어보고 괜히 육지 나와갖고. 가시기 전에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게요. 올해 중에서는 작년 말고. 네. 아무튼 참 소개드리겠습니다. 죄인. 당신의 죄를 알렸다. 예, 죄인. 네. 각도기 각상준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롭네요, 진짜. 네. 죄송스럽기도 하고. 머리에 윤기도 많이 없어지신 것 같습니다.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요즘 진짜 어떻게 지내십니까? 일과는 똑같이 이렇게 지내십니까? 그렇죠. 안 드시던 술을 드신다던가 뭐 이런 건 없으시고요. 글을 좀 자주 쓰죠. 글을. 이 바보 멍충아 이러면서. 네. 복기록을. 네, 복기록을 더 많이 쓰고. 네. 매매일지를 못 쓰겠더라. 너무 처참해가지고 매매일지도 계속 썼는데 6월달에 매매일지 별로 많이 못 썼어요. 너무 기록이 처참하게 빠지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정도로 막판에.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뼈저리 느꼈는데 내가 재능이 진짜 없는 사람이구나. 다시금 느끼면서 이 재능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능은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오락도 게임의 프로 게이머도 네. 재능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능은 어차피 포기하고 뭐 다른 걸로 극복하시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부지런함으로 극복이 될 줄 알았는데 부지런함으로 안 되고 뭔가 이제 좀 결단력 있는 사람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경험치가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또 더불어 들고요. 20년 했는데도 안 되네. 네,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좋아질 거다. 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 저는 이제 제 거는 댓글을 안 보더라도 남의 댓글은 되게 보면서 혼자 킥킥 웃고 막 이 댓글은 좀 심하네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시간은 도대체 몇 년을 얘기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한 대략 그 지수로 따지면 저희가 이제 회복할 때는 회복 탄력성이라 부르더만요. 회복 탄력성이 좀 빠르니까 처음에는 2,850만 가라 했던 건 뭐냐면 2,850이면 한 3,200, 300 정도에서 기록했던 우리의 그 원전, 고점 원본을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낮아졌죠. 전반적으로 시장이 낮아졌으니까 한 1차적으로 개인적으로는 한 2,600대만 와도 연초 수익률을 한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갖고 있고 계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당연하죠. 들어온 시점이 다 다르니까. 네, 한 2,700대 중후반만 가면 이 작년도에 좋았던 날 근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의 이렇게 막 하락이 되게 최근까지도 계속 이제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착오 아니면 판단에 대한 미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연준을 그렇게 잘한다 그러고 연준을 훤히 안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연준한테 뒤통수 맞아서 시장을 잘못 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고 연준한테 뒤통수 맞은 건 맞고 연준이 그동안 했던 태도를 보는데 75bp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까지는 75bp가 아니었는데 이게 딱 3일 만에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바뀌었어요.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분위기가 확 돌면서 CPI 나오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으니까 연준의 그동안의 경로를 계속 추적하면서 믿었던 것은 잘못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수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단 말고 탑다운에서도 좀 보수적이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단에서는 싼 주식 산다. 싼 거 사면 좀 떨어지더라도 결국은 먹여준다. 근데 이제 운이 좋으면 사자마자 오르는 거고 운이 나쁘면 6개월이건 1년이건 시간을 투여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이제 보수성이거든요. 종목에 있어서. 그래서 정말 락바텀 근처에서 살 거냐, 그냥 바텀에서 살 거냐 이런 차이였는데 저 어렸을 때는 제가 탑다운을 굉장히 좋아해서 탑다운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 다른 분들하고 조금 궤가 다른 게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탑을 버리고 바텀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의 훈련된 생각에는 바텀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금리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말은 제가 제 입으로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만 항상 제일 중요하다. 네,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금리의 경로가 이렇게 급박한 걸 보니까 탑다운에서도 좀 보수적이어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리 대략 뭐 한 이 정도면 2.75%까지 오르겠네. 분위기 보니까 연준 그렇게 올릴 것 같고 앞으로 50bp 몇 번 올리고 25bp씩 올리면 2.75 가겠네 했는데 3.5까지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훨씬 더 보수적이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텀업 구간에서만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탑다운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너무 보유 편향에 빠져서 이거 싸니까 이 정도면 오르겠지 하는 거는 상승장 때 얘기고 상승장 때는 그 태도가 맞아요. 근데 지금 완연하게 하락장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그 태도를 바꿔서 하락장에 맞게 보수성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게 제일 패착인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제 항상 연준을 이제 바탕에 두고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연준이 예상과는 다른 이제 스텝을 밟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준을 계속 추적은 해야죠. 예, 추적은 하고 추적하고 그 사람들의 태도 바뀐 걸 읽어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너무 급박하게 일주일 상간에 블랙아웃 기간에 바뀌어서 태도가 못 읽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보수상인 거예요. 얘네들이 50bp를 하겠다 그러면 뭐 레인지를 좀 넓게 위쪽으로 넓게 잡아서 금리 인상의 폭을 이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으니 거기에 따른 보수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연초에도 블러드가 3.5 얘기했을 때 에이 무슨 소리야 3.5 하면 다 죽지 이랬잖아요 제가. 근데 지금 와서 복귀를 해보면 블러드가 3.5를 한다고 하면 정말 3.5가 안 되더라도 2.75에서 끝났을지라도 블러드 기준의 3.5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더 맞았다. 이런 복귀를 하는 거죠. 네. 그 진짜 예전에는 그 방송 보면 에이 3.5 가면 다 죽어 네. 라고 했는데 진짜 이제 3.5가 오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죽었잖아. 예상한 맞췄지. 3.5 가면 다 죽어. 근데 다 그러면 죽었어. 이게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게 다 죽은 게 진짜 여기가 바닥인 건지 아니면 이 밑이 더 있는 건지 2400을 기준 2600 왔을 때도 야 이 정도면 정말 대한민국이 전체 주식시장이 코스피가 2600 정도 좀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2400이 이제 기준점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가 2000도 깨지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 그거는 같이 저희가 이제 2020년에 그 2월 3월을 같이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1000 간다. 네, 1000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방으로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방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습니까? 심리가 즉 뭐냐면 패닉으로 빠져서 과도한 하방을 생각하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설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0.8배를 향해서 가는 일은 설마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0.8배까지 빠지려면 지금부터 한 이제는 8에서 9%만 더 빠지면 되거든요. 지금 이 방송하는 날이 대략 코스피 기준으로 0.95에서 96 이 정도쯤이에요. 이건 KRX에서 발표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한 8% 정도만 더 빠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8%면은 2200. 그러니까 2200이 깨지면은 이제 8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2200이 깨지면 8대로 떨어지는데 그건 뭐냐면 리만 브로더스. 뭐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지만 IMF.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사태인 거죠. 거기까지 상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도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락바텀이죠. 그때는 풀매수.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이 3.5 그냥 단순 계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그럼 우리나라 미국보다 높아야 되니 한 4% 정도를 금리? 연말 기점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 이창용 총재가 또 얘기를 했는데요. 새로운 하는 총재, 그건 굉장히 학적인 분이시고. 저도 오다가 잠깐 보긴 봤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미국보다는 그래도 잠깐의 역전은 일어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보다는 높아야 된다. 그러면 한 4%. 그러면 기준금리가 4%라 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 5.5에서 6% 정도 되죠, 당연히. 그러면 신용은 7%.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니 뭐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이렇게 된 거.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합리적이니까 이렇게 되면 주식도 네. 부동산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네. 라고 지금 주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방금 그렇게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었을 때 거기에 어떤 것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고민을 해보면 자산 가격이 그런 것을 받쳐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산 가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좀 비싸져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 자산을 많이 끼고 있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출 금리 너무 올라가서 왜냐하면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어려워질 거고 신규 쪽이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집을 제대로 못 지어서 건설회사들이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급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길게 갈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이 정도의 금리면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안 올랐으면 몰라도 네.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가격 매력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이제 PER 배수는 이제 9배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사실은 실적 못 내는 몇 개 빼면은 더 낮죠. 그러면 9배라고 하면 11%가 넘게 나오는 금리로 환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기존 시중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쪽에서는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2021년 상반기에 그런 쭉쭉 가는 장은 아닐 거예요. 그런 장은 아닌데 그 실적이 좋은 놈들은 뭐 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잘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골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골라서 골탕을 당할 수도 있고. 네. 골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뭐 만약 10종목이 있으면 10종목이 다 시퍼렇단 말이에요. 네. 이게 더 많이 맞은 놈, 조금 적게 맞은 놈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중에 그래 얘가 더 좀 더 잘 갈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되고 뭐 리밸런싱이라 그러나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잘 옮겨 타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고 조금 더 오른다고 봤을 때 네.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오를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르기가 힘든 시점이거든요. 네.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더 오를까? 아니 이미 더 비싼데? 네.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있지? 뭐 우리나라는 뭐 전차 분단이라고 그래서 뭐 전기전자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이 올라야 되는데 보니까 네.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네. 반도체는 맨날 안 된다라는 리포트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르기가 너무 힘든데 각도기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바닥이라고 전제하고 나서는 네.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을까? 네. 지금 뭐 다른 채널에 가서 노하우 다 까고 왔다 맨날 이렇게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이 불만 많이 하니까 매수매도 추천 아니고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의 판단은 본인에게 있으며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돼. 이제 다 외우셨네요. 본인은 책임 본인이 지셔야 돼.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면 저는 일단 조선주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철강 가격이 피크를 친 것 같거든요. 후판 가격. 네. 그 원자재 그 강제라고 표현하는 그 후판 가격이 고점을 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도 가스 가격이 과거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다른 쪽에 에너지원을 구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해보면 LNG 이동선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게다가 그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카타르가 가격을 상당히 쳐줬어요. 이번에 수주할 때. 네, 지금 현재 시가 기준보다는 한 10% 정도 싸게 하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에 최악의 경우 뭐 2억 달러 미만 뭐 이랬었는데 1900 1억 9천 이랬는데 그 2억 1,500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봐서는 확실히 인정을 해준 거고 자 여기서 강제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수주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예, 그렇게 그거 하나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김땡땡 TV 가서는 자동차 좋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건 철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이 전화 안 해봐도 될까요? 해줄까? 아니 거기 나오라 그래서 7월 초에 나가서 그때 수습하려고. 그때가 또 늦어갖고 또 뒷북친다 이럴 텐데. 뭐 지금 워낙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그때까지는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뭐 많이 팔린다고 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럼 왜 철회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하나 이건 이제 탑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비트코인 시장 작살났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 공부를 계속해서 저희 대담 2건을 했거든요. 한 건은 올라가 있고 이제
저희 방송 나오고 두 번째 건이 나중에 올라갈 텐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아까 저도 이제 코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뭐 18,000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회복해서 21,000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간다라고 또 이제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네, 못 갈 거예요. 제 느낌에는 왜 못 가냐면 긴축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당기고 네.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연준의 그동안에 계속되는 얘기들을 살펴보면 더들리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서머스도 그 얘기를 했고 뭐냐면 이제 고용은 달성했고 이제는 조직이 시작한다. 이 분위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터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부의 효과를 꺾어야 된다. 사람들이 너무 배때지가 불러가지고 일하러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저 같은 놈들이 아니 그거 일하러 아니죠. 가야 된다.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사업을 오랫동안 하셔서 그런 거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금융 자산이 급속도로 늘어서 뱉어들이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건 코인도 일부가 있고 그다음 주식도 일부가 있고 부동산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평생 먹고 살 거 다 됐으니까 난 일 안 해. 이걸로 뺏어 먹을 거야. 뭐 이런 개념들이 상당하다는 거죠. 그럼 이 부의 효과를 죽여버리면 즉 자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MBS도 빼고 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것이고요. 그다음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코인 시장은 이제는 제가 보니까 코인 시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 없이 환전상만 있었던 구조인 거예요. 실물은 없고 금융만 있었던 세계예요. 그 세계가 세계를 꿈꿨으나 세계는 없고 금융만 있었어요. 금융만 있으니까 야바이 시장처럼 돈 놓고 돈 먹게 된 거죠. 근데 이 시장이 가장 취약한 상황은 뭐냐면 유동성의 총량이 줄어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동성의 총량은 줄이기로 했고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고 유동성의 총량이 줄고 그다음 대출금이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대출을 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겠죠. 제 주변에도 뭐 투자하신 분들은 보통. 근데 이게 가격이 어떻게 빠지냐면 호가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요? 호가로 빠지잖아요. 싸게 팔면 그게 시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 먼저 던지는 이제 부동 똑같네요. 네. 그게 그렇게 커진 게 호가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호가로 빠질 거예요. 주식시장하고 다른 게 주식은 실체가 있잖아요. 호가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주식이란 건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업이란 기계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현금 흐름을 창출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치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그게 락바텀 얘기를 하고 뭘 무슨 바텀이라고 얘기하고 하는 건데 얘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 현금을 뽑아주는 기계가 없단 말이에요. 기초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호가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호가로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빠르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총량이 굉장히 빠르게 빠지죠. 그렇죠. 그 뭐 365, 24시간 다 돌아가는 시장에서 그런 호가로 빠지면 이미 호가로 빠져서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고점에서 났고 최근에 뭐 거의 한 50% 날라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부의 효과가 어떻게 되나요? 표시 자산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평가 자산이 뚝뚝 떨어지면 사람이 미치게 돈을 못 씁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연준의 의도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전방위적으로 돈을 못 쓰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자동차 계약도 다 취소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수요가 없을까요? 가수요가? 여기 했더니 6개월인데 여기 1년이래. 지금 8개월이래. 세 개 다 걸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대가 쌓여있다, 200만 대가 쌓여있다, 수요가 너무 넘친다. 하반기 와서 정말 반도체가 풀려서 공급이 된다. 이걸 받아야 돼. 그럼 다음 취소. 두 가지는 취소? 이렇게 될 수 있죠. 앞에 것도 취소할 판이에요. 그렇죠. 돈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올해 제일 잘한 재테크가 전기차산 재테크입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거 팔면은 일부 회복할 수 있어. 두 대 팔면 야, 몇 천만 원 떨어지더라고요. 야,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네. 각도기님이 하신 말씀 중에 지금은 테슬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차를 사야죠라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네. 그때는 저 무슨 남들은 다 주식 사고 지금 난린데 이랬는데 네. 이 시점에 와서 되돌아보니까 네. 그때 5,999만 원짜리 차를 샀었으면 네. 지금 7천만 원에 훌쩍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가격이 지금 너무 올라서 그쪽도 조금 걱정이에요. 9천만 원짜리 차를 누가 사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벤츠 S 클래스를 아무나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비싸죠. 지금 그거 저기 그 제일 싼 모델 외에는 벤츠 S 클래스급
엔트리급 S급으로 가야 되는 거죠. 보통 뭐 E 클래스 풀옵션 하면 9천만 원대가 나오니까 네. 그렇게 보는 게 왜냐하면 그 깡통 S 타고 다니는 건 좀 없어 보이니까. 어찌 됐든 깡통이건 뭐건 S 탈 수 있잖아. 그 가격까지 올랐어? 좀 이상하죠. 네, 그 조금 이상해서 그것도 이제 좀 걱정이긴 하고. 그래서 자동차를 다시 넘겨오면 자동차는 만약에 내구재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근데 제일 첫 번째 줄일 게 뭘까 생각해보면 컴퓨터를 줄일까? 스마트폰을 줄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이미 줄이긴 했지만 그건 중국의 상황이 좀 나빴기 때문에 더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줄일 것 같지 않고 자동차는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자동차들이 지금 보면 밸류에이션이 실적 대비는 되게 싸거든요. 네, 맞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싸지 않아요.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고점에서 흘러내리긴 했는데 과거 고점하고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프리미엄이 상당히 붙었어요. 아니다 해도 내연기관차조차도 전기차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적 대비는 쌉니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현재 이 주문량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연초에 뭐 실적 1분기 실적 보고 너무 좋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주문 잔량 보고 너무 좋게 생각했었는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그런 논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자산이 내가 많이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보니까 많이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류, 그다음에 뭐 외식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줄이면 전체적으로 회사의 모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게 가격 정가력이라 그러죠. 뭐 라면 같은 거 가격 올리면 사 먹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미 한번 올렸고 한전도 막 전기요금 막 올릴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뭐요? 안 돼, 뭐 조금 더 이따가 올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라에서도 그걸 제한을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보면 또 주식 시장이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또 그 밑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가격 정가력을 가지는 회사들은 그대로 가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미국 기준으로 저축이 많아요. 아직은 서비스가 하나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직은 저축이 많고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쓸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돈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줄일 가능성은 없는데 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지금 현재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최소한 2, 3년 미국 갈 거니까 2020년처럼 쉽게 돈 버는 시장은 안 올 거거든요. 그냥 돈만 묻어놓으면 돈이 되는 예를 들어서 왜 한국장이에요? 왜 국장이에요? 미국장 하면 무조건 20, 30% 그냥 나는데 이런 분위기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두면 돈 버는 거니까 미래에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돈을 쓰는 거거든요. 지금부터는 미래에 쉽게 돈이 안 벌리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그렇게 2020년 이후로 지금 한 1년 반, 2년 이어진 것처럼 그렇게 탄력적으로 빵빵 터지는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력은 없느냐 그건 아니라 여력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라면값 올린다 그다음에 밥값 올린다 식당 가서 옛날보다 뭐 밥값이 많이 올랐어요. 1,000원, 2,000원 점심 가격이 다 올랐어요. 그렇다고 뭐 안 사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먹긴 먹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돈은 좀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하고 핸드폰이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핸드폰 뭐 삼성에서 워낙 재고가 많아갖고 출하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 뉴스에도 나오는 것 같고 반도체는 아니야 디램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수요가 꾸준하게 나와서 막 이렇게 큰 사이클의 진폭이 있는 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저도 뭐 공부를 나름대로 하거나 아니면 이것도 약간 보유 편향이겠죠. 그런 소식들은 이제 눈에 잘 들어오고 외국계 리포트는 아우 저 인간들 저거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뭐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반도체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도기님께서는 반도체는 이게 바닥인지 아니면 당분간 이렇게 쭉 이 상황으로 갈 건지 그리고 핸드폰 부품 회사나 이런 것들하고 또 연관되어져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핸드폰은 아이폰 쪽 아니고 우리나라 핸드폰 계열 회사들은 다 힘든 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거든요. 일단 그 핸드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모두의 위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그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삼성, 구글, 퀄컴 모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잘하니까 경쟁 상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고, 경쟁 상대가 너무 압도적인 전성비의 그 AP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또 게다가 그거를 개수로 따지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내니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제품을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뭐 이건 그렇게 안 비싸다는 게 아니라 그 성능에 비한다면,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중에서 이 정도의 성능과 전성비와 이런 것들을 내주려면 아마 가격이 더 비싸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이 너무 잘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중국이 셧다운 때문에 뭐 돌아다녀야 핸드폰을 바꾸든가 말든가 하는데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안드로이드 진영이 빨리 한번 다시 한번 그 회복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그 다음에 디바이스와 칩의 통합, 이게 참 무섭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고요. 자, 반대로 반도체는 어떠냐? 저는 반도체는 과거 4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4년에 이런 진짜 이런 사이클이었는데요. 약간 비슷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사이클이었는데, 지금은 과거보다 상당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이런 사이클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사이클을 그리긴 그리는데 우상향 폭이 옛날보다 커졌기 때문에 그 바닥이 옛날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사이클만 돼도 전고점보다 높은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되게 애매하고 아마 반도체 애널들 미치고 하냐고 살짝 뜰 건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안타까워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분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게, 뭐 실적을 유사치로 분석을 해서 실적 대비 주가를 퍼 10배를 줘서 때려서 넣어줘도 비싸게 밸류에이션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 계속 떨어져. 일단은 수급이 제일 문제고요. 네. 외국인들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로 한국물 비중을 가장 줄였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반도체 최고 많이 팔았다는 얘기고, 이게 끝나야 됩니다. 이게 끝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계속 팔잖아요. 네. 또 특히 반도체. 그리고 국민연금도 최근에 이렇게 보면 네.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저 같았으면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2% 정도? 네. 앞으로 향후 5년 정도 안에는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라 그러면, 야, 이게 큰 두 군데에서 네. 외국인들이야 뭐 환율이 내려오고 이러면,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보다는 조금 강세가 되고 이러면 다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을 봤을 때는 네. 수급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오를 것인가라는 네. 질문을 또 한번 네, 해보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 같은 기관 같은 투자자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이니까 실적이 확실하게 우상향하고, 한국만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우상향하면 그때는 살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예, 그렇게 된다면 살 거니까. 그렇고 이제 국민연금은 논리는 그거죠.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그 수급자들이 많아져서 주식을 팔면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이 폭락하니까 비율 조절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제가 거래소 사장이면은, 이사장이면은 설득하러 가겠어요.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이 선순환 구조가 지금 안 만들어졌어요, 결국. 우리가 그때 김대식 대표도 모셔서 우리가 거버넌스 이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버넌스 이슈를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결국은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많은 기업들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고, 그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IPO를 해서 투자자는 수익을 갖고, 그다음 많은 일반 투자자들은 새로운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 작년도에 완전 시궁창에 빠뜨리듯이 물타기의 향연이었고, 기업들 돈 빼내는 수단이었고, IPO가. 네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 커지기보다는 좀 쪼그라들었다. 시가총액 커졌지만 느낌적으로는 좀 쪼그라들었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선순환 구조 만들어서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들이 막 성장하고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야, 이게 최고의 길이야. 미국이 계속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뛰어들고, 그래서 시장은 점점 커지고, 그래서 야, 한국 시장은 계속 사도 좋아. 좋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탄생해.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비중도 지금 좋고, 또 이런 기업들이 잘해서 GDP도 계속 올리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쪽 입장은 이해가 되죠. 자기네 나중에 우물 안에 고래인데 자기네 팔게 되면 시장 자체가 붕괴되니까. 그런 측면 너무 안타깝고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한국의 좋은 기업들이 굳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굳이 받아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되게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있으면 이 정도 평가 받을까요? 그렇죠. 그게 항상 삼성전자 주주들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삼성전자 미국 갈까요? 못 가요. 그건 못 갑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갈 것 같았으면 오스틴에 가고 다 갔죠. 지금 텍사스에 가고 가죠. 안 가잖아요. 잘 고민을 하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네. 그 한국에 있어야 인재들도 계속 쉽게 잡아서 땡겨 쓸 수 있고 인재들도 헌신적인 인재들이 많고 미국 사람보다 헐렁헐렁하지도 않고 3교대로 돌려도 3교대인가요? 맞나요? 3교대인가? 3교대 돌려 공장은 3교대. 네, 3교대 돌려도 그런 걸로 잘 돌아가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자꾸 그 미국까지 뭐 이런 얘기는 사실 말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소자 사업의 증가율은 계속 늘어나는데 하나 이제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것 하나는 마진율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를 못 만들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장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내년도에 소위 말하는 비트 그로스가 제대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비트 그로스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메모리 쓰던 거를 아이폰도 내년부터는 모두 6기가 디램을 쓰잖아요. 4기가 디램 쓰던 거를 늘어나냐 비트 그로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 그로스가 늘어나는 그 각도가 내년도에 꺾일 수가 있다. 내년도에 꺾이면 즉 공급량이 평소 증가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2, 3, 4, 5, 6, 7, 8 이렇게 늘어나던 게 갑자기 10에서 10.5 이렇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에 지금 시중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가격 안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반도체 회사와 아주 그걸 최고로 잘하시는 애널에 지금 논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세컨더리로 제일 잘하는 반도체 제일 잘하는 채널이죠. 전문가들이 저희 채널 보시는 거 아세요? 반도체를 보기 위해서 저희 채널을 가장 많이 보고 신뢰한다. 다른데 나가면 반도체가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자랑.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자랑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먹고는 그 살아야죠. 연준 제일 잘한다 그랬다가 결국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보다 이제 실력으로 계좌 까고 막 이런 거. 내 진짜 법이 허용을 안 해줘서 그렇지 계좌 까면 다 죽었는데 막 이렇게 이제 자랑하고 이렇게 조만간에 오겠죠. 네. 죄송합니다. 했는데 또 그렇게 진짜 이렇게. 이거 지금 굉장히 약한 부분, 약한 거를 건드신 거잖아. 지금. 네. 항상 뭐 죄인이죠. 네, 죄인입니다. 네. 저도 어디 가서 요즘 계속 집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여기 와서라도 그냥 이렇게 화풀이 한번 하고. 저한테 쏟아 부으시세요? 네. 제가 또 어떻게 아니 우리 구독자분도 저한테 쏟아 부으세요. 네. 밑에 댓글에 막 테러하고 막 그러죠. 하십시오. 청정 지역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야, 진짜 청정 지역이 이렇게 나 진짜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건 좀 가볍지만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한번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즘 뭐 무증 이러면 뭐요 상한가 이게 막 공식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막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 한 이만큼 깨졌는 거 한 방만 먹고 나오자. 얼마 뭐 유견상 이런 거 필요 없다. 한 방만 먹고 나오자. 30%짜리. 그래서 막 어디 무증. 계획 중 이런만 해도 막 절반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이제 유혹에 빠지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 무증 내년 초에 30% 줄 회사는 있어요. 진짜요? 있어요. 정기적으로 30%씩 무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전화해서 좀 땡겨갖고 원래 지금 하면 안 되냐고 좀 얘기해 주시면. 그 얘기 정말 하고 싶다. 전화 통해서 좀 빨리 좀 하죠. 어차피 할 거.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회사가 아니고 아주 보수적인 회사라서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건 일종의 테마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뭐 NFT는 뭐 있어서 올랐습니까? 메타버스도 있어서 올랐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PDR은 있어서 올랐습니까? 똑같은 거죠. 이런 일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 끝물로 다가오긴 하겠다 맞죠? 그럼요. 시간이 지나서 모두가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뭐 어떤 자료를 우리가 이용할 때 저희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입 통계를 열심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수출과 연계된 중요한 기업 하나를 최근에 비중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수출입 통계를 계속 보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제 이것도 다 까였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떠냐면 수출입 나오기 전날 오르고 나오는 날 빠져요. 네, 이미 다 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패가 알려지면 그때부터는 효력이 상당히 상실된다. 드래켄밀러라는 세계적인 고수익의 투자자가 있어요. 소로스와 같이 있었던 드래켄밀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자기는 이제 숏으로 큰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연평균 30%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진짜 가능한가 하는 수준인데 자기네는 주로 이제 건설 경기, 특별히 주택 경기를 보면 주택 경기가 빠진 걸 보고 경기가 하강으로 전환했다는 걸 알고 숏 플레이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하는 얘기가 또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즘에는 사모펀드나 펀드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전략을 다들 쓰기 시작해서 옛날만큼 안 맞다. 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모든 일들은 처음에는 잘 맞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알게 돼서 그걸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런 전략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전략으로서는 효율이 없다. 그러면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무슨 거 말고 요 다음에 나오는 걸로 네. 뭔지 모르죠 저도. 네. 네. 근데 지금 잘하면 인플레이션의 구조화 시대를 가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단위에 돈을 풀었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이게 수습을 하긴 할 건데 수습이 다 되겠습니까? 수습이 다 안 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해요. GDP 한 1.5% 정도가 지금 이자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 기준 3.5%라 그러면 네. 도대체 저놈의 나라는 얼마만큼의 이자를 네. 줘야 되는가? 네. 그랬을 때 과연 뭐 이렇게 재정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 인플레이션으로 녹이면 되죠. 인플레이션 5%면 다 녹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서민들은 죽어 나가고 아니 뭐 인플레이션 5%, 4%가 과연 나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가 좋습니까? 디플레가 좋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기업들 입장에서 인플레가 좋죠. 인플레가 그거는. 좋죠. 인플레가 이제 고공행진하면 나쁘지만 그리고 그 비용 상승의 인플레는 나빠요. 예를 들어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그거는 환물 비용이거든. 중동국가만 좋은 거야.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라. 그럼 그것도 환물 비용이에요. 왜 환물 비용이에요? 부동산 올리는 거 한번 지출하고 나서 도나요? 돈이 안 돌아요. 임금이 올라. 그럼 임금을 주면은 그 사람 돈 쓰죠. 이건 뭐냐면 유효 수요를 자극하고 통화의 성수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경제 계속 활성화돼요. 이런 측면에서 계속 경제 활성화되고 통화 성수가 올라 있으면 기업들은 설비 증설을 흔쾌히 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다들 쫄고만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올린다고 해서 다 쫄아갖고 인플레이션은 뭐 악마처럼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엔 디플레보다는 좋아요. 차라리. 예. 그리고 지금 가장 주목하는 거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중국,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미국과 우방국의 블록 이렇게 되면 결국 중국 단일 공장 체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이건 거의 마약과 같은 거라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3교대 빵빵 해주죠. 뭐 비싸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도 그래도 싸게도 해주죠. 이런 가격으로 이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 저기 가보세요. 다이소 가보세요. 깜짝깜짝 놀라요. 훌륭하죠. 전 진짜 그 유리컵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 어렸을 때 몇천 원 하던 게 거기 지금 1,000원, 2,000원 하고 있어요. 초자라고 보통 그러죠. 이렇게 유리 싸게 이렇게 만드는 거, 뭐 비커나 이런 것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제 지인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그럽니다. 와, 저 메이드 인 차이나 저 나라 어떻게 이 가격에 저걸 만드는지 자기가 그 물건을 취급을 하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된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 사실은 그 환경을 벗어버리고 블록화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은 여전히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빅테크들이 중국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데 그걸 블록화 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결국 첨단 기술만 중심으로 그렇게 바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첨단 기술만 바뀌어가지고 첨단 기술 공장들이 블록화되면서 유럽에 짓고 미국에 짓고 막 이렇게만 돼도
인플레가 없을까? 기존보다는 좀 다른 인플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가 구조화됐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뭐 인플레가 돼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만 하실 수 있겠지만 진짜 투자의 시대가 오는 거기도 하죠. 어떤 면에서. 근데 이제 그때 그 디플레 시대에는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한 상황이고 통화량을 늘려줬으니까 디플레를 막으려고 통화량을 늘려줬으니까 근데 이제는 실물이 같이 성장하는 시대일 수도 있으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한번 같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니까 지금도 열심히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뭐 정진하시고 뭐 그러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채찍을 치셔야죠. 이 겨우 이거밖에 못했냐. 그러니까 그렇게 뭐 네. 댓글로써 옆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고민,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네. 또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우고 보고 이해하고 또 의문점을 또 네. 여쭤보면서 뭐 웹 3.0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런 식으로 증시각도기 TV는 서로 소통해가면서 그래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대안을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대안을이라고 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채널로 그렇게 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힘들 때 사람들이 사실 제가 장사해 보면 그렇거든요. 다 잘 될 때는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네. 아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만 있어갖고 그래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야라고 하지만 나쁜 상황이 있으면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상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네. 사람들은 다 변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잘 서로 협력해가면서 네. 잘 이겨내고 다들 또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서 야 이거는 진짜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힘드신데도 이렇게 그래도 밝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밥은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인이 사야죠, 항상. 네. 그럼 뭐 저도 굳이 거절하지 않고 네. 얻어 먹는 걸로.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좋은 얘기 해주신 각도기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 꼭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